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주최하는 제7회 남구 학부모 교육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은 장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남구 학부모 교육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이라는 주제로 가정에서의 탄소 중립 실천 사항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라고 하는 측면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주되게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가정과 학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구가 많은 그 무더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고 기후위기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총칭하여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이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양이 대기 중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내지는 우리 지구 온도가 지금 약 1도 정도가 산업혁명 이후 1도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지구 생태계 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가 1.5도씨 상승 이내로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소 예산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쯤 되면은 거의 다 다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30년 이내까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나 우리 이 광주 또 우리 남구는 특히 우리 남구나 우리 광주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많은 배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온실가스 중에서도 특히 가정 부분과 그 다음에 수송 부분에서 우리가 이동하는 교통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차분하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탄소 중립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 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간 활동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배출량이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어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왔다시피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현재는 흡수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차이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로 농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미래 상황은 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다음에 흡수량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상태가 되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인류가 특히 산업혁명 이후 단 한 번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한 1, 2년 정도는 약간 주춤했던 상황은 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되는 게 지구 온도의 변화인데, 온도 변화도 보시면은 거의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예산이라고 해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온도 상승폭이 1.5도씨라고 했을 때 그 1.5도씨를 맞춰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위험들이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도씨 상황과 2도씨 상황일 때 위에 보시면 중위도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고위도 극한 한냉, 이렇게 추워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 그 다음에 산호초가 잘 살 수 있고 내지는 그만큼 또 훼손돼 가지고 산호초가 죽는 사매라는, 이걸 이름하여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1.5도씨와 2도씨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장부터서는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오늘 학부모 교육 포럼에 참석을 하시고 또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가정 생활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 중립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부분은 크게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비교적 쉽지만 그에 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이 줄이지 못하는 좀 적정한 낮은 수준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훨씬 더 어렵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확실한 방법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작업들이 중요한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 게 에너지 사용량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 중에서도 전기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중심을 두고 절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끼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이제 에너지 절감이는 내지는 저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어쩔 수 없이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될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왕이면 에너지 효율적인 거, 같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전기 에너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영광 한빛 원전에서 전체를 다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 양은 영광의 한빛 원전이 총 6개의 원전이 있는데 그중에 한 기분을 광주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한빛 원전에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광주 또 우리 남구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생에너지를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쓰는 전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쓴다라고 하는 이 3대 원칙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에너지 절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름철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 좀 춥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난방 온도와 냉방 온도를 무리하게 많이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기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기 에너지는 최소한의 것을 쓰셔야 되지만 가능한 내용들을 좀 잡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방 온도 2도씨, 냉방 온도 2도씨 높이기 이 프로그램들을 꼭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쓰는 것 중에 집에서 전기 밥솥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전기 밥솥은 밥하는 용으로만 쓰고 보온용은 이렇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집에서 4인 가족 한 집에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때 4만 원, 5만 원 내지는 그 이상도 나오는데요. 2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밥솥의 보온 기능을 껐을 때만이 2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걸 명심하시고 전기 밥솥의 보온 기능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밥을 해놓은 상태에서 먹고 남은 밥은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덮여 먹는 방식이 훨씬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의 적정 용량 유지하기입니다. 냉장고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은 많이 담는 것, 다음에 조금 담는 것 놓고 봤을 때 적정한 양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 정도 저장을 했을 때가 가장 적정하게 에너지 효율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냉장고에 많은 냉장품들을 넣지 않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즘은 비데가 각 가정별로 다 보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비데에 보면은 대부분 절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절전 기능을 꼭 ON을 해놓고 전기 효율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은 물을 쓰는 곳이 화장실에서 쓰는 목욕물하고 세수라든지 목욕물들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취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들입니다. 가장 많은 물들이 있는데요. 특히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게 목욕탕에서 쓰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욕탕에서 쓰는 물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우리가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양치질 할 때 물을 받아 쓰지 않고 물을 흘려놓는 틀어놓은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꼭 컵을 이용해서 받아서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입니다.
기존에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두세 시간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좀 많이 줄이시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바보 상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보가 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 시청 시간을 좀 줄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들이 결국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고 탄소 중립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탁기인데요.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서 훨씬 세탁 횟수가 많이 있겠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입는 옷들이 많기 때문에 세탁 횟수가 많아지는데, 가능하면 세탁을 예를 들면 속옷 계통으로 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겉옷 중심에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것은 한 주에 한 번 정도 빨래를 하는 건데요. 여름철엔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매일같이 세탁기를 돌리는 것은 좀 자제하시고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인데요.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 기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뭐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사용 시간들을 많이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줄였을 때만이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충전 비용들을 낮출 수도 있고 에너지 사용량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겨울철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겨울철이 되면 문풍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고 있는데요. 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이 냉난방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문 틈으로 내지는 또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 바람을 잘 막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틀과 문틈 사이에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게 집 안에 있는 온기를 잘 유지하는 것과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이 끝나시면 각자 문풍지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볼록볼록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유리창 같은 데 부착을 하셔가지고 에너지를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그 표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그 스위치에 보시면은 둥그런 원 안에 이 선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이 원과 같이 겹쳐갖고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런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는 대기 전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근데 원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스위치에는 대기 전력이 나간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멀티 탭을 달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코드를 뽑아 놓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절수 설비 또는 절수 기기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이 절수 설비나 절수 기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에 보면은 제수변이 있습니다. 전체 지배 물을 잡아주는 제수변이 있는데 그 제수변 스위치를 저는 반 정도를 감아 놓습니다. 왜? 그 물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 세기를 그만큼 줄여놓는 과정이지만 물 사용량은 같다 한다면 물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물 소비량 자체는 줄어들게 돼 있고요. 이런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시다고 한다면은 절수기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샤워기 헤드라든지 아니면 싱크대에 쓰는 그 샤워기 헤드를 구멍이 더 촘촘한 걸로 바꿔 놓으시면은 물 수압은 세지기 때문에 물 양이 세게 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약하게 틀어도 물 세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 설비를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인데 흔히 우리가 그 잘못 선택하는 게 그 디자인에 반해서 디자인이 예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육을 받기 전과 받기 후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중심이 돼야 되지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아무리 좋더라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가전기구라든지 아니면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고 에너지 효율적인 그래서 고효율 가전제품이나 교통수단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물은 실은 그 변기입니다. 변기가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변기 물 탱크는 보통 12리터 내지는 13리터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스위치가 없으면 물을 한 번 내리면 이 12리터나 13리터의 물을 써버리게 되는데요. 하루에 개인당 10번을 쓴다는 조건을 가지고 13리터 10번 사용하고 365를 쓰게 된다면 약 50톤입니다. 이 50톤은
우리 대형 소방차가 10톤 물이기 때문에 이 10톤 소방차 5대 분을 혼자서 화장실에서 쓰는 물 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기에 있는 물 탱크를 차후에 바꾸실 기회가 있으면 6리터나 3리터, 4리터짜리 요즘은 절수형 변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변기 자체의 절수형으로 좀 변경을 해 주십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사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전기 부분들인데요. 특히 요즘은 이제 LED 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LED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어진 집 같은 경우는 LED 등이 아니라 백열등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파장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좀 오래 머무르실 생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생각하시려면은 LED 등으로 바꾸는 것도 전체적으로 백열 전등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보일러를 바꾸실 때도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바꿔주시면 필요한데요. 이것은 정부 정책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콘덴싱 보일러를 바꿀 때는 신고를 하고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보일러를 교체할 때는 고장 났을 때만 교체를 합니다. 근데 보일러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면 좋은데 각 가정에서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라든지 이런 단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공동으로 이런 보일러를 청소하기 위한 용역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금액도 떨어뜨릴 수 있고 보일러의 효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를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집에서도 소비해서 뭔가를 이제 버리는 과정이죠. 뭔가를 샀다는 얘기는 반드시 뭔가를 버린다는 걸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현명하게 좋은 제품을 샀더라도 이걸 사용하고 이걸 폐기할 때 어떻게 잘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요즘은 소분돼서 소규모 포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양을 좀 줄여서 이렇게 갖고 가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식단을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양들을 사전에 구매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능하면은 쓰레기로 배출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시고 음식물로 쓸 수 있는 내용만 봐두온다든지 아니면은 장보기에 좀 효율적으로 보는 과정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인데요. 이 저탄소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게 저탄소 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시장에 가게 되면 대부분 일회용 봉투, 비닐 봉지에 뭔가 물건을 담아주는데 저는 제 차에도 에코백이 하나 있고요. 집에도 에코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집에만 에코백이 있으면은 퇴근하거나 밖에 나와서 들어가면서 시장을 보러 갈 때는 에코백이 없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닐봉투는 바로 사용하자마자 집에 들어가면 바로 폐기 처분이 됩니다. 근데 이 비닐백은 플라스틱 백입니다. 미세먼지를 유발을 시키고 또 에너지를 써서 처리를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영리하게 또 지혜롭게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이용하기인데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옛날엔 제철 과일 내지는 제철 농산물만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리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제철의 것들보다는 1년 12달 매일같이 과일들도 먹을 수가 있고 채소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에너지가 적게 되는 채소는 제철 채소와 제철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한 노지에서 수확되고 진행되는 이런 작물들과 식물들을 사 먹는 것이 이런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농산물도 화학 비료라든지 화학 농약을 쓰지 않는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 포장 제품 안 사기인데요. 대부분 묻지 않고 포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은 한 5, 6년 전에 일본을 갔는데
조그마한 그 귀국 선물로 사느라고 선물을 샀는데 5번인가 6번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본말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켜만 보면서 안타까웠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품들을 사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과대 포장을 줄이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왜? 그 포장재는 다시 재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회용의 다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는 품질이 보증되고 오래 사용 가능한 제품을 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굳이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뭐 녹색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이나 구조로 된 제품 구매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에 가면은 돼지고기를 어디에 싸줬냐면 신문지에 싸주셨습니다. 그때는 비닐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지가 비록 돼지고기에 묻어있지만 가져와서 요리를 하려면 씻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닐봉지를 2겹, 3겹을 해서 고기를 싸줍니다. 그건 위생적으로 좋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활용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들이고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그런 재질들을 본인들이 생각하고 에코백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요즘 어쨌습니까? 자기 그릇을 갖고 가라 가죠. 용기 내 프로젝트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꼭 장을 보러 갈 때는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한다면 락앤락통이라든지 용기를 갖고 가셔서 포장해 오시는 것도 소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먹는 홍어는 흑산도 홍어라든지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홍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홍어는 칠레산이나 러시아산이 대부분 수입돼서 들어오는데 그 수입돼서 들어오는 과정에 많은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홍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특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채 20%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는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식재료도 우리나라 식재료를 많이 활용을 해야 농부들도 살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에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 재활용 제품 이용하기. 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꼭 모든 것이 새 것, 그다음에 좋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요 근래 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제품이나 재활용 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런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린카드에 그린카드 포인트를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사용하면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돈을 돌려받는데 그 구체적인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제품을 파는 데 가면은 그린 포인트가 에코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돈이 1년 하면 맥시멈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생활용, 재활용 제품,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시는데 꼭 카드도 그린 카드라고 환경부에서 공인하는 카드를 각 은행별로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포인트까지 적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 제품 이용하고 안 쓰는 제품은 나눔하기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새 것이 좋다. 그다음에 남이 쓴 물건들은 왠지 찜찜하고 그런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제품은 대들 요즘은 깨끗하게 쓰기 때문에 또 중고 제품들 또 내지는 당근 마켓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 공유센터가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라든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중고 제품이나 안 쓰는 제품을 나눔하기도 하고 같이 쓰는 작업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남구도 그렇고 광주 전체적으로 또 우리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1인 세대에 대한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은 50%를 넘어섰고요. 우리나라도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50%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1인 가구, 1인 세대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많은 제품들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1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들은 아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송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정하게 일을 보거나 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한 이동 수단이 수송 부분인데요. 이 수송 부분에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인데 가장 쉬운 부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걷기나 자전거 같은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전거나 걷기. 두 번째는 이왕이면은 걷기나 자전거를 타기는 먼 거리면 대중교통이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것도 불편하다고 했을 때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건데 그 승용차도 이왕이면은 공유 승용차로 해서 같이 나눠 쓰고 카쉐어링을 하는 이런 방식의 것들이고 이도저도 아니면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CC가 적은 자동차를 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기차를 타면 이런 문제가 다 일시에 해결되지 않냐. 우리는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근데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빛 원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도 지구온난화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변함없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굳이 이렇게 딱 좋은 부분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전기차의 가치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서 만드는 재생에너지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로 충전해서 쓰는 전기차가 최고의 전기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광주의 미세먼지, 대부분 대도시가 미세먼지가 심각한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특히 분지형 지역입니다. 외곽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고 안에가 움푹하게 분지형으로 되는데요. 뭔가 먼지가 발생되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좀 어려운 구조인데 이게 자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바깥의 온도와 안의 온도 차이에 있어서 바람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산 옆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올 산 옆에가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애초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 곳에 온도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온도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에 온도차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정체돼 버리고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 부분들이 도심 내에 그대로 유지되게 되는데 특히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하는 타이어 가루, 그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탄소 중립과도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송 부분의 탄소 발자국 줄이기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쉬운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셔야 되겠죠. 이것은 뭐냐면 가능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에까지 가장 빠른 길을 최적의 길을 찾아서 내비에 찍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나오는 내비게이션에는 그런 안내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던 일본은 자연스럽게 최단 코스를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그 교통체증도 좀 피해서 갈 수 있는 구조들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친환경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비게이션의 최단 거리 또 차에다가 많은 짐들을 싣지 않는 거죠. 트렁크 열어보시면은 여름철부터 싣고 다니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뭐 텐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짐들은 적절하게 빼놓으신 것이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친환경 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도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맞지 않아서 너무 공기압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지면과 마찰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음 타는 스케이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이트 날이 두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끌리지 않겠죠. 이게 얇아야 가능한 많이 미끌리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공기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 수소 자동차 구매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전기 수소 자동차는 친환경차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봤더니 보조금을 건 한 1,200~300만 원 정부가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비용의 약 3분의 1 정도를 줄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 생태 교통운동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는 뭐냐면 앞에 있는 이는 2km 이내는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야간에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2km는 금방 다녀올 수 있거든요. 왕복 4km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km를 넘어서서 20km 이내는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 적당한 거리입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분이 아니더라도 평속 15km 놓고 보면 20km면 1시간 남짓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20km를 넘어가는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결국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존에는 쓰레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자원순환 법들이 우리나라 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뭔가를 한번 쓰게 되면은 버리게 되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용도를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병은 병으로서 그대로 이 주스병을 쓰면 어떻습니까? 재사용이 되겠죠. 가장 좋은 건 재사용이고요. 재사용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병을 깨트려서 리사이클링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뭐 등을 만들거나 아니면 데코 타일을 만들거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도 이것저것이 다 안 된다 했을 때는 이걸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인데 유리는 타는 것이 하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이걸 다시 갈아서 모래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종이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종이컵이 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종이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내지는 이걸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이 부분들은 이미 아파트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남구도 거점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뭐 PT병, 그다음에 컵, 플라스틱, 그다음에 뭐 비닐봉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데 단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정리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 타월이나 핸드 드라이어 대신에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이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개인 손수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겨울철 또 여름철에 이렇게 개인 손수건 휴대에 대한 운동들을 한 번 정도 각 동아리라든지 각 지역에서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이용하고 비닐 사용 줄이기 아까 모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 실천하기 관련해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 종이를 펄프를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것은 지구에도 제약이고 우리 후세대 또 우리 자손들한테 큰 해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종이컵 대신 텀블러라든지 머그잔을 활용하는 이런 습관들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티슈는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도 하고 재활용하기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지는 물티슈는 안 쓰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물티슈를 쓰셨다면은 제가 아는 분은 이것이 닳아질 때까지 계속 재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은 가능한 물티슈를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음식 포장 시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용기 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용기를 락앤락통이라든지 유리 그릇을 갖고 가서 받아오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이 부분 요즘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이기 때문에 파일로 많이 보내주시죠. 그래서 파일을 보시고 꼭 필요한 경우만 인쇄를 하시는데 그 인쇄도 요즘 보면은 인쇄하는 인쇄 잉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전략 폰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폰트들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색깔을 컬러가 아니라 흑백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가능한 인쇄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구서, 영수증 등의 이 부분들은 그전에는 다 이렇게 받았죠. 증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전자적으로 제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이 되는데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다. 저도 그래서 시장에 가서 내지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도 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은데 이미 영수증은 출력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한 영수증을 받아오지 않고 휴대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탄소흡수는 좀 말은 어려운데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게 에너지 사용과 그다음에 교통 부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배출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흡수관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무가 그런 흡수들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게 바다나 물입니다. 그래서 바다나 물이 깨끗하고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건강하게 되면 이는 흡수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무 한 그루를 쉽게 보지 마시고 집에서 나무 한 그루를 너무 쉽게 잘라버리지 마시고 꼭 보존하고 옮겨가는 이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흡수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꼭 기념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요성 알고 그다음에 정부 단체 등에서 나무 심기 등에 꼭 참여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구촌 이온 요소 상관도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곳에서 국제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지구촌에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그 위험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를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이 될 만한 것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실업이 될 수도 있고 전염병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 아까 제가 탄소 예산에서 2030년까지 1.5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후 위기에 행동을 해서 이런 것을 잘 막아야 되는데 그 기후 행동했던 것이 실패했을 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 행동 실패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식량 위기, 생물 다양성 손실, 그다음에 비자발적 이주 뭐 이런 것들 다 연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행동과 관련해서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실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사회, 이제 저탄소 사회가 아니라 향후에는 무탄소 사회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작업들, 그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쓰레기가 나오더라도 자원 순환해서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구부러진 길인데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곱고 반듯한 길이고 포장된 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 한 편 낭독하고 오늘 교육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부러진 길 이준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훅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 장화선입니다. 추후에라도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내 글들 요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기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